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은데 네, 많이 추워졌어요. 외투를 안 챙기셨어요? 아,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아, 네. 바깥에 전혀 안 나오시는군요. 네, 집, 차, 회사. 그렇습니다. 집 지하 주차장, 회사 지하 주차장, 또 회사. 예. 해를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도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네. 좀 갑자기 추워지고 앞으로 더 추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올 겨울이 또 엄청 추울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작가님은 가죽 자켓 입으셨네요? 멋을 입었어요. 네. 사실 가죽 자켓 은근 춥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이거. 네. 그래서 가죽 자켓은 봄 가을에 입는 걸로, 겨울에는 안 입는 걸로.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박지희 아나운서 말대로 이번 겨울이 이상 저온? 역대로 추울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외출할 때 특히 옷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도 아직 여파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쵸. 감기조차 걸리면 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11월부터는 다행히도 또 영업 제한들이 풀리고 하면은 또 밖에 나가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텐데 거기에 앞서서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죠. 이게 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국가장을 결정했는데 민주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아니 군사 반란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국가장을 하느냐. 네. 광주 학살에 가담한 사람을 어떻게 국가장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국가장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으면 보수 진영 분들이 또 반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장을 하면서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된다. 이렇게 절충안을 낸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고, 게다가 5.18 등등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아들을 통해서 5차례 6차례 계속해서 사과의 이야기를 했고 국립묘지도 방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하고 또 북방 외교 등의 성과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가 큰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한 또 반성도 뭐 가족들을 포함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정을 좀 양쪽에게 다 이제 이해가 될 만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이제 국가장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다시 좀 수면 아래에 있던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고인의 유지도 있고 하니까 파주 선영에 이렇게 간다 이런 거였고요.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금 다 조문을 했잖아요. 근데 야권 후보들 야당 당대표하고 조문하는 것은 별로 논란이 안 될 텐데 이재명 후보가 조문하는 것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조문했죠. 그래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표 얻으려고 갔다 이런 또 반발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5.18 유족회 회장님께서도 조문을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크게 논란이 없이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이들 중에 생존해 있는 전두환 씨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에 대한 장례 형식도 국가장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전두환 씨라고 하면 조금 화가 날 것 같긴 한데요. 전두환 씨는 아마 국가장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여기까지는 조금 평론하시기가 부담되시는군요. 다음 정부에 맡깁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 여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SNS를 통해서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같이 젊은 층이고 이제 집이 없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역시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도 있긴 했는데 어떻게 평론하시겠어요? 아니 장단점이 있죠.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매수 지수 우위가 지금 낮아졌잖아요.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내년에 집값 하락할 수 있다는 지금 경고를 많이 보내던데
집값 하락하면은 집 갖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름 또 화가 나겠죠. 예. 어쨌든 화두는 부동산이다.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못은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일단 사과를 전제한 뒤에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들은 부동산이 폭등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특히 지금 서울의 유권자가 1,000만 명인데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진 적이 없어요. 네. 늘 이겨왔었는데 뭐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는 빼고 네. 늘 이겨왔었는데 이번에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 안 좋은 이도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동산이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서울에서 지고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서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도 어떤 이런 액션 같은 거 필요하다. 다만 단기간에 어떤 정책으로 가능할까요? 부동산을 잡는 게? 안 되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서울 집값이 뭐 호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들 그리고 이 거래 절벽이 생겼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곧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공급해서 공급 정책으로 떨어뜨리겠다. 그건 먼 미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정책 가지고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게다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또 부채 비율 이게 줄어드는 거 이게 또 당겼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뭐 전세 대출에 한해서는 풀어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의 이거 뭐 옥죄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 쪽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홍남기 장관하고 홍남기 총리하고 사이에는 계속해서 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로 뭔가 입법을 하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거를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노리겠죠. 들거든요. 네. 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당장 야당에서도 반발했는데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무기죠. 180석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뭐 입법을 통해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서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에 손실보상 하한액을 좀 올리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이것 자체도 뭔가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홍남기 총리랑 계속 부딪힐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홍남기 총리가 야심하게 꺼낸 카드 소비 진작 네. 정책 그 국민 100% 이재명 지사가 다 지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서 88%만 지급하고 네. 이 카드 소비 진작 꺼냈잖아요. 네. 이거 예상에 3분의 1만 신청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홍남기 총리는 이게 굉장히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 더 전국민 재난지급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이재명 후보는 하자고 할 거고 네. 홍남기 총리는 안 된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크게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근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좀 양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제 대통령 후보 입장을 경기도지사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한번 입장차로 견해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이 작가님은 뭐 지원금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으셨죠? 네,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국민으로서. 아니, 저 1차 때 받았는데 1차 때 네. 전 국민 줬으니까. 1차 전 국민 줬을 예. 때 빼고요. 네. 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고 1차 때 네. 50%는 다시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오늘 이제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과 여의도 그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추 전 장관이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또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났었고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원팀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는. 근데 지지자 사이의 결합이 또 예? 하나의 이슈가 될 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또 김두관 의원이랑 또 경선에서 붙었던 박용진 의원이랑 다 만날 계획이다. 네. 그리고 뭐 원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원팀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데 박지희 씨 주장처럼 지지자들은 원팀이 되느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텐데
아직 대선은 5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네. 시간 걸려도 결국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대선이 5개월 남은 거는 이재명한테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 소식 한번 보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원래는 유승민계다라고 보였었는데 오늘 윤석열 캠프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뭔가 그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이제 민지라고 불렀던 MZ 세대를 잡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부정적이신가요? 아니, 부정적이 아니라 네.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뭐 홍준표 의원한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네. 유승민 후보를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봤겠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 이유도 딴 거 없어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많이 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환이었는데 하태경이 간다고 해서 MZ세대가 움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회의적이고 지금 MZ 2030 세대 특히 남성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태경이 아니고 이준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약간의 트러블 어떤 그런 기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2030의 남성들이 홍준표한테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층이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태경 의원이 간다고 해서 붙고 그런 건 아니다. 저 보십니다. 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 특히 개나 조라 사과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빠졌는데 네, 오늘도 보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들 많이 나왔어요.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캠프에는 사람이 없고 윤석열 캠프에는 사람이 많이 간다. 그거는 뭐 당내 그러니까 당원들은 그래도 윤석열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홍준표 의원은 평생을 정치하면서 독불 장군으로 살았거든요. 네. 아니 검사할 때도 독불 장군이었어요. 독불 장군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불구하고 네. 현역 의원 2명밖에 안 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의원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캠프가 캠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니 단적인 예로 공매도 금지 이거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 그 생각 안 해봤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캠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다. 아니 난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럴 거는 공약을 왜 갖고 왔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캠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공약을 내고 그런 다음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점을 토론회 같은 데서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 이렇게 파고들 거니까 그때는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1대1로 붙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완패였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온 것도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독불 장군으로 나 홀로 저렇게 전략 짜서는 대권에 글쎄요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아졌죠. 네. 네, 이게 바로 또 다음 주로 다가왔거든요. 최종 후보 결정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종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앞서서는 뭐 종로 출마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상계동에서 당선되는 게 꿈이다. 뭐 거기 들인 돈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캐치를 잘한 거죠 사실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대표가 제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이 제가 나가든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랬더니 민주당을 헷갈리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워낙 두 분 다 말을 너무 잘하셔서 누구의 말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 종로 출마로. 예. 네. 그래서 갑자기 말 실수를 해서 저한테 꼬리가 잡히지 않는가. 어쨌든 뉘앙스는 확실히 달라졌다. 아니 그때는 지난번 저랑 인터뷰했을 때는 저에게 이 작가도 알다시피 내가 지역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내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이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능성이 꽤 높아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원희룡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고 네. 특정 후보를 돕고 난 뒤에 그리고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후보군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종로에 나갈 후보군은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종로에 출마자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종로 누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 386 어르신들 네.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아니 2000년 총선 때부터 들어오셨잖아요. 네. 20년 이상 잘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잘 해드셨잖아요. 근데 다시 또 나온다? 근데 뭐 국가를 위해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후배한테 양보하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오는 게 386이 기득권이 됐다. 386이 기득권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게 있느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번 이미 정치를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이 또 종로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욕심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에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과 임종석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준석 당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대 후보를 누구 내는지 따라서 신진 후보를 낼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구태여 이미 한번 정계를 은퇴 선언한 분을 다시 모셔온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렇게 386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좀 민주당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죠. 오히려 과거에는 국민의힘을 늙은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최근에는 평균 연령 따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노세한 정당이 됐으니까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과거 젊은 사람들 2030은 민주당에 몰표를 줬었거든요. 지금 그게 정반대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너일로 나와봐 님께서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 계속 도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갑자기 종로 가면 노원구를 버린 이미지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정치인은 네. 목표는 하나입니다. 당선. 어디서 당선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선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민주당 쪽 후보로 오창석 평론가를 내보내자.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김한규 비서관을 내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규 비서관은 뭐 계속 청와대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할 거고 네. 오창석 평론가를 내면은 대선도 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박지 씨하고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자, 오늘 시작하자마자 벌써 7,000분이 넘게 보이는 라디오. 네. 7,200분, 300분 가까이 계시고 저는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